네,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프로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프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겠습니까? 아닌 거 그 이유를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묘하게 겹쳤을 뿐이죠, 시기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 증시에 어떤 일들이 오늘 있었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그림 한번 살짝 보고요. 하나하나 좀 섹터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제가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조금 천천히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9포인트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 속에 기관 선물 매수 출발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시간의 하락 6% 가까이 좀 하락했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영향이 이제 아침 시초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시장 소폭으로 이제 하락세를 시작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폭을 좀 확대했고요.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아침에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6% 넘게 하락했던 테슬라의 영향도 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영향도 시초가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이후에 시간의 선물도 하락폭이 좀 더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까? 목 상태 많이 안 좋으신데요. 네,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좀 부어가지고. 그 섹터별로도 이따 또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차라리 제 전체적인 장 분위기는 요거는 그냥 전체적인 장 분위기니까 제가 좀 우리 써주신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섹터를 이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전혀 모르니까.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신 자료를 제가 조금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틀린 얘기하면 꼭 그거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 영향에 이제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다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에 매수 전환을 하면서 시장 낙폭은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업종 수주 모멘텀이 좀 있었죠. 그리고 LCC, 저가항공 요쪽 업종은 실적 기대감에 조금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 외에도 뭐 조선업종 좀 강세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좀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의 순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제한적인 하락폭을 좀 기록했다. 오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와 비슷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특히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뭐 유로존이라든지 영국의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와중에 한 2,560에서 2,570점 요 정도 선에서 등락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후 들어서 2,560선 정도로 아마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할까요? 목을 좀 더? 아니요, 뭐 제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네. 너무 아프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20년 넘게 뭐 말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와 동조된 흐름으로 장중 1,332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장 막판 무렵에는 1,320원대 초반까지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올해 초에 인수한 메리디안의 전자 진단 시약 FDA 승인 소식 때문에 SD 바이오센스가 급등하면서 그 의료 종밀이 강세를 보였고요. IFRS 17 도입 후에 첫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종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 기대감에 TA 항공이 장중
7% 이상 상승하면서 여타 LCC 주가도 강세였고요. 원주 창고업이 그래서 올랐습니다. 방산주가 부각되면서 원수 장비 업종 내에서 한국항공우주와 현대, 로템 등도 급등했고요. 기기업종 내에서 LIG 넥스원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실적 턴아웃 기대감에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고 네. 반면 이제 비금속 광물 약세 보였는데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다소 좀 하락을 보였고요. 반도체, 배터리, 셀업체 모두 하락세면서 전기전자도 약세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 기록했던 철강 금속도 외국인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되면서 부진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 부담이 코스피 대비 좀 컸기 때문에 금일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아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IT 부품과 IT 하드웨어가 가장 부진했고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된 주가는 지속된 상승 피로라든지 일부 이제 테슬라 순이익 감소 영향에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테슬라가 가격을 또 이제 내리는 거 네, 6번째인가 이번이 그렇죠. 예, 가격이나 또 발표를 하면서 이 순이익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감 같은 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어서 네네. 향후에도 뭐 2분기, 3분기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른 자동차 메이커 뭐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인 전기차 모델들을 좀 내놓기 시작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테슬라의 이익 규모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앞으로도 뭐 이런 우려들이 아마 전기차 혹은 뭐 2차 전지 쪽에도 영향을 좀 줬던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의료 정밀 그리고 이제 보험업종 또 LCC 그러니까 저가항공 그리고 방산 조선주 정도만 오늘 조금 상승이 있었던 그런 하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여러 업종들 가운데 가장 또 좀 돋보였던 방산, 역시 뭐 요 이슈는 조금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만약에 제공할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약간 경고성 발언 같은 느낌이 나왔습니다. 말이 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기 공급 시장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경고를 했고요. 이제 금일 오늘 같은 경우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무기 제공은 하더라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오늘 또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국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대북 지원 시사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무기 지원이 만약에 되면은 러시아도 대북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미국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러시아가 북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무기를 직접 혹은 뭐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얘기를 이제 러시아가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최첨단 무기를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러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쟁 위기감 고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방산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무기를 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민간에 대한 공격이나 민간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외신에서는 이걸 좀 굉장히 민감하게 특히 러시아 쪽에서도 민감하게 발언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만 관련된 언급도 사실 같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지금 대만 관련된 여러 가지 긴장감이 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중국 쪽의 반응도 약간 좀 민감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디냐면 그러니까 무력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이제 힘으로 뭐 대만을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부분은 우리로서 이제 좀 이 동북아 평화 이쪽에 굉장히 좀 저해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뭐 등등의 하여튼 좀 양안 관계는 사실 저 중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굉장히 또 네.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전쟁 테마 주로 이야기됐던 종목들 많잖아요. 네. 퍼스텍이나 빅텍, 뭐 현대로템, STX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만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 쪽도 이제 약간 발끈하다 보니까 관련된 중국 쪽이나 러시아 쪽에 매출 사이즈가 좀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화장품, 뭐 톡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약간 어떤 매출 비중이 있던 그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센티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어떤 섹터들이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들이 외신 쪽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면서 네. 좀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방산 부분 잠깐 네네. 첨부해드리면 그 뭐 이런 이제 뭐 상황, 뭐 이런 이슈의 상황도 있겠지만은 현대 로템이 1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보다도 그 이제 실적 모멘텀 오늘 뭐 언론에서 기사도 났고, 네. 그다음에 PGX 폴란드 방산 업체 회장이 지금 방문에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820대 K2 전차에 대한 그런 계약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돼서 오늘 한 11%나 올랐고, 뭐 카이도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은 이제 포지션은 뭐 한 2, 3%는 오를 수 있어도 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왜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에서도 차별화돼서 오르는 게 이제 실적 모멘텀하고 수주 모멘텀이 반영이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오버랩 되는 게 그 풍산 같은 경우가 오버랩이 돼요. 풍산 같은 경우 네. 뭐 구리 가격이 좋아서 풍산도 주가가 좋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 풍산의 방산 부분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올해 2월인가요? 그때도 한 1,600억 이상의 유럽향 폴란드인가 그쪽으로 이제 이번에 또 계약을 또 했거든요. 네. 포탄이나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도 이제 나갔다라고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풍산이 이 단약이나 포탄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폴란드로 낸 게 또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분석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산은 오늘 음봉을 나긴 했지만 플러스권으로 끝났습니다. 풍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풍산이 안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탄약 관련된 방산 부분에 이러한 매출 같은 경우가 풍산도 미국 쪽이 아니라 유럽향으로도 대규모 매출이 지금 이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러 보도에서 뭐 150mm 포 그리고 뭐 기관총 그 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꽤 대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향하고 있다. 뭐 폴란드라든지 독일 쪽으로 이제 가서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이제 자기가 쓰던 거 네. 구식 독일 전차를 우크라이나 주고 K2 전차 1,000대를 지금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자, 방산이 그래서 오늘 꽤 많은 상승을 좀 기록했던, 물론 이제 방산주 중에도 이제 특히 더 오른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방산주가 대체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도 오늘 2, 4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타이랑 현대로템이. 현대로템이 이제 전차를 이제 만드는 거죠. K2 전차.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로는 원전 뭐 프로젝트 이쪽에 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까? 네, 뭐 튀르키예 정부가 이제 한국전력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식이 알려졌는데 튀르키예 정부가 지난 2월달에 사실 굉장히 대규모 대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가 미루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구하기 바쁘고 돈이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정부가 이제 한전과 원전 프로젝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월 31일에 튀르키예 정부에 전달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 제안서가 아직은 유효한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상반기 내에 긍정적인 답변이 만약에 회신된다면은 국내 원전업체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튀르키예 정부가 대지진으로 이제 피해 복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국전력이 제안한 원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불식
불식시키면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게 마련한 거고요. 이 원전 프로젝트는 1,400메가와트급 4기이고 전체 사업비가 약 40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신한울 원전 3, 4호기 터빈 발전기 그리고 원자력 설비 2조 9천억 정도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한 바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대형 원전 4기를 이제 수주를 튀르키예 쪽에서 받는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 공급을 통해서 약 5조 8천억 정도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122개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원전 관련 기업이 두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협상 세부 조건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만약에 어느 정도 풀고 들어온다면 한미 협력 관련된 원전 수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이 좀 되면서 원전 관련들이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뭐 터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기에서 다시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거기 다시 이제 재건도 좀 해야 되고 그쪽에 원전 프로젝트, 원전 수주를 이제 아마 낸 모양인데 그 총 사업비 규모는 한 40조 원 가까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주 기기를 납품하게 될 그 사업은 한 5조 8천억 원 정도 규모로 아마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APR 1,400. 네, 그 1,400메가와트급 이제 원전 프로젝트를 이제 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올랐는데 원전은 어쨌든 우리가 그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뭔가 풀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고 했기 있기 때문에 뭐 며칠 전에 뭐 단독으로는 뉴스 나왔지만은 그게 좀 뭐 조만간에 풀려진다는 뭐 그런 거 소송을 좀 취하한다는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가 왜냐면 주기기의 원래 이제 설계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했었는데 이제 APR 1000까지는 웨스팅하우스가 있는데 1400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의 독자 기술로 했다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 거를 좀 베꼈다. 우리 거 베껴서 그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아마 우리 원전 기술 혹은 뭐 원전 건설 수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테슬라의 순위 급감 요게 이제 또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액은 233억 2,9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4%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다만 전년비 24%나 감소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 하락하면서 11.4%의 영업이익률을 낸 거거든요. 작년 1분기에는 19.2% 영업이익이었으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분기에만 그 프라이스 컷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인하 단행을 2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 OP 마진이 그러다 보니까 11.4%까지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OP 마진율의 하락이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마 미국 내에서 6번째 차량 가격 인하를 또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소프트웨어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모델을 아마 재설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오늘 6% 수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밤에 미국장에 반영이 되겠죠. 본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테슬라의 어닝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좀 짙은 오렌지 색깔하고 좀 옅은 오렌지 색깔이 보이실 텐데요. 옅은 오렌지 색깔은 그 기대치 그러니까 이제 EPS 관련된 추정 기대치고요. 짙은 오렌지 색깔이 실제 나온 액추얼 EPS가 찍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면 과거에는 보통 보면 실제 나온 EPS 추정치 대비 실제 EPS 가격이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점을 보시면은
그 옅은 오렌지보다 진한 오렌지가 더 위에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절대 수치도 낮아지기도 했고요. 거의 이제 expected EPS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하고 실제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숫자도 좀 떨어졌다는 점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제일 왼쪽에 대한 막대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인도량입니다. Vehicle Deliveries 그러니까 인도량이고요. 두 번째 가운데 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캐시플로우를 나타냈는데 이 부분도 다소 조금은 좀 빠져 있죠. 최근에 보시면은 작년 어떤 3Q보다도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넷 인컴 이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변형된 뭐 에비타 이런 쪽도 약간 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장에서 또 주주에게 보내는 그 사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 마진이 관리 가능한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과 관련된 리더로서 위치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추가 효율성을 찾고 물류 비용을 낮춰서 생산 비용을 더욱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미 이제 6번 정도로 올해 6번 정도 가격 인하를 했던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가격 인하를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다 이제 번스타인 리서치는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가장 리드 타임이 긴 모델부터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타 모델 가격 인하가 뒤따를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리서치에서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이제 미국 쪽의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가 가격 인하 없이는 더 이상 성장을 좀 구하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면서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아마 모델 Y랑 모델 3 가격 인하 아마 발표를 이번에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남은 게 모델 X하고 모델 S 요 정도 이제 가격 인하를 좀 기대를 그러니까 여타 모델도 가격 인하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정도 아마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사이버 트럭은 언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는 하긴 뭐 지금까지 판 게 없으니까 가격 인하를 할 게 없겠군요. 한 9월 중인가요? 올해 뭐 나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9월.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테슬라는 그래도 OP 마진율이 두 자리 숫자가 되니까 가격 인하 여유가 사실 있는 거죠. 중간에 딜러망이 없이 그냥 바로 파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OPM 마진율이 4%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는 6.6%.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지속적인 가격 인하가 여타 업체들을 굉장히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쟁업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보에 굉장히 난관이 될 가능성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는 내연기관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서 전기차 쪽을 메꾸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자체로만 본다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일 테슬라 가격 인하 소식들 때문에 아마 니오도 중국의 뭐 전기차 이야기죠. 7.18% 빠졌고요. 샤오펑 모터스도 12.5% 급락했고 GM도 2.12%, 포드도 4%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전지 제조업체 주가도 굉장히 좀 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제 오늘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LNF 같은 경우 오늘 8%대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역시나 이제 LNF가 테슬라 향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그 테슬라가 안 좋다 보니까 영향도 받았지만 어제 이제 그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뭐 EB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천억 이상 되는 교환사채 발행됐고요. 금리도 2% 정도 금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LNF가 오늘 8%대 좀 홀로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인가요? 에코프로 BM만 막 보합으로 끝나서 견뎠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약보합이라서 그렇게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장중에는 뭐 이렇게 플러스권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그래도 버텨줬고 LNF가 좀 많이 빠졌고 뭐 거래소에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좀 빠졌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러네 1% 남짓 빠졌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동박업체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더 많이 빠졌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것 말고도 테슬라 이슈 말고도 한 가지가 또 좀 약간 우리가 이제 약간 걸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시장 전체적으로도 조금 걸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띄운 사진인데 그 미국 1년물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오른쪽 보시면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위험도를 나타내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작년 3월에는 2bp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미국 1년물 CDS 프리미엄이 지금 85bp
그 85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까지 엄청나게 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50pp를 상회했던 구간이 2000년 이후에 총 3차례인데 그게 언제냐면 2009년 2월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11년 7월 부채 한도 타결 실패에 따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상시 그리고 네. 2013년 10월에 테이퍼 텐드럼 관련된 구간이 있을 때 이렇게 3번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은 아마 저희가 추정컨대는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2021년 말 설정한 31조 4천억 달러 부채 한도에 도달을 했는데 이 정부가 이제 국채 추가 발행이 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라 불리는 TGA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계정인데 재무부에 여기에 남아 있는 가용 현금으로 특별 조치를 시행해 재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재무부가 이제 TGA 잔액 고갈 시점을 한 6월 5일 정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채 한도 증액 실패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만 11년에는 협상이 지연되면서 신용등급 강등이 났고 증시 하락에 달러 강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조금은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해서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내용 중에 뭐가 또 이야기했냐면 협상 타결을 위해서 향후 민주당 예산안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건이 있겠지만은 현재 공화당이 미국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내건 게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약 170조 원 가량 삭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IRA 전기차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도 폐기 대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2차 전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IRA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폐기하는 것을 존재 조건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에 썩 좋은 건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빚을 더 내가면서 쭉 유지해오고 있는데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럴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으나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적도 거의 없으나 미국 정부가 부도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채권을 발행 못 하니까 그게 이제 한도 기일이 6월달에 해서 6월달에 협상해서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매번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늘 이제 이들은 협상을 해왔죠 타결을. 조금 지연해서 협상한 것도 있고 뭐 그 날 그 월에 협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넘겼죠. 한도를 더 높였죠. 어쨌든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하나 대신 그 조건이 공화당 측에서는 170조 가량의 연방정부 예산을 좀 삭감해라.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급될 걸로 예상되는 예를 들면 IRA 관련된 어떤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세액공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니네 세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되돌리게 되면 그 세액공제를 안 해주거나 혹은 보조금 지급을 안 해주게 되면 그거 보고 지금 공장 막 짓는다든지 뭐 생산량 늘리려고 계획 세웠던 2차 전지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요새 그 1월물 채권 금리하고 3월물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스프레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벌어지면서 사장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식은 약간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고요하지만 지금 채권 금리는 거의 널뛰기 하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위험성이 그래서 CDS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위험성이 그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저희가 CDS 프리미엄 요것도 한번 잘 눈여겨 보면서 앞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종 좀 상승했다고 그러셨죠? 네,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제 은행도 그랬고 보험도 그랬고 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실손보험에 관련해서 업계 손실폭이 축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 생손보, 실손보 손해율 추인데 금감원이 발표한 작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 잠정 실적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117.2%로 전년 대비 13.2%포인트나 개선됐습니다. 개선세가 확실하게 잘 나왔고요. 합산 비율이 124.6%에서 111.6%로 개선되면서 영업 적자도 대규모로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손해율 추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 21년
뭐 19년 이때보다도 22년도가 손보나 생보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해율이 상당히 조금은 손보나 생보 양쪽 다 최근 3년간 보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과잉 진료 방지나 가격 인상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과잉 진료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에 이제 뭐 그때 백내장이었나요? 올 초에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슈도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입 보험료와 보유 계약으로 산출한 건당 보험료가 2020년에 5.2%, 21년에 8.7% 올랐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 12.8%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손보업계 위험 보험료 총액이 12.5% 증가했지만 발생 손해액 증가율은 1%에 그치니까 당연히 손해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실손보험 건당 보험료 추인데요. 손보나 생보 공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죠. 왼쪽 보시면 차트가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위험 보험료 증가율은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선이 이렇게 조금 빠지게 됐지만 2020년부터 올라가는 증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그러니까 절대 금액은 올라가더라도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증가율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건 많이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색이 많이 올라가는데 발생 손해액 증가율은 확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주들이 이제 손해보험, 생보사들도 꽤 괜찮았습니다. 네. 당연히 뭐 그래야 되지만 일종의 뭐 도덕적 해이랄까요? 하여튼 어차피 뭐 내가 내는 돈 아니니 이렇게 막 좀 과잉 진료라든지 혹은 뭐 의료기관들도 일부 의료기관이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은근히 부추겨서 보험회사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고 대신 그럼 이제 어쨌든 보험회사들도 마냥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또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 악순환이 좀 계속됐는데 요거 그렇죠. 이제 고리를 좀 끊겠다고 아마 정부도 좀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보험사들도 역시 여기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서 보험료는 어쨌든 조금 올라가더라도 실제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보험금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군요. 네. 자, 보험업계가 그래서 조금 수익이 괜찮아지면서 오늘 성적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섹터는 어디 볼까요? 목소리가 끈적하니 좋다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우리 부장님 목소리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래 그 정도 얘기 안 하는 데 아닌데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텀을 주시려고 배려하시면서 계속 말씀이 많으신데 제 목소리가 끈적해서 이게 좋다고요? 예. 아프니까 더 뭐 잘생겨 보인다는 분도 계셔서 좀 특이한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좀 웃게 됩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곡물 생산 관련된 감소 전망 때문에 이제 사료하고 비료주가 올라가는데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게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강세장일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료 비료주가 올라가는데 사실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세계 곡물 생산지 인도의 쌀과 밀 생산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인도의 곡물 생산량을 좌우하는 6월에서 9월 사이 몬순 기간에 강우량을 감소시키는데 그 몬순 시기 강우량이 줄면은 이제 쌀과 뭐 밀 수확량 역시 당연히 급감하겠죠. 근데 인도가 세계 쌀 1위 그리고 밀은 2위 생산국입니다. 인도가 쌀은 1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거고요. 지금 경제 매체, 미국 쪽의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은 시장조사업체 피치의 시장조사 자회사인 피치 솔루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4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22년과 23년 사이의 판매 연도 기준으로 올해 쌀 시장, 국제 쌀 시장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87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요즘에 설탕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보면은 과거에 했을 때 이제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의 판매 연도 사이에 그때 공급 부족이 1,860만 톤 정도가 공급 부족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두 번째 기준으로 굉장히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이제 좀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해상 곡물 수출길 관련된 흑해 곡물 협정도 중단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외신에 크게 보도가 안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단 위기까지 갔었고요. 이틀 만에 가까스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엔과 뭐 튀르키예 중재 사실 끝에 뭐 러시아가 사실 좀 계속 목리를 부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박 검사가 재개되고 있으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됐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외신 쪽의
리서치 자료들이 결국은 올해 인도 쪽의 엘니뇨 현상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곡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쪽이 뭐 좀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팜스토리라든지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KG 케미칼, 뭐 누보 등등 사료, 비료, 또 농업 테마가 조금 오늘 상승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조선 얘기도 좀 있었는데 신조선가가 또 상승했습니까? 3배. 네, 뭐 조선주는 하루 이틀 계속 이야기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신조선가 이야기를 드렸고 어제 아마 심층 인터뷰 시간에도 신흥증권의 엄경화 연구원 나와서 맞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조선주가 괜찮았습니다.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조선업 관련된 리포트를 또 냈고요.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거로 봅니다만 상반기까지 이제 턴어라운드, 하반기부터는 본격 성장. 이런 이제 코멘트를 낸 겁니다. 당연히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신조선가 추이와 중고선가 추이인데 이게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과거 4년 평균의 신조선가고 위쪽에 약간 붉게 보이는 게 22년 평균 신조선가인데 그걸 뛰어넘으면서 신조선가는 어쨌든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2022년 클락선 중고선가가 146포인트로 20% 정도 하락했지만은 신조선가는 161포인트 오히려 5% 상승했고요. 최근 들어서 신조선가는 계속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LNG선 관련된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을 제일 잘하니까 이쪽과 관련된 신조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는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고선가도 다소 좀 조정이 나오다가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오른쪽 보시면 중고선가 추이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뭐 조선주들이 오른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조선사들이 이제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 상황을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서를 되게 조절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선가 협상에서 조선사가 오히려 이제 좀 유리한 우위의 업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막 흑자 전환 아마 1분기 정도일까요? 흑자 전환 될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적자폭이 축소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적자 지속이 관전 포인트라고 신한투자증권은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LCC도 오늘 좀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네. 역시 뭐 예약 같은 게 많이 좀 늘고 있는 모양이죠? 네, 특히 이제 장중에 티웨이 항공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당연히 나오겠죠.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약간 짙은 파란색이 이제 여행비 지출 전망이고 여튼 회색처럼 보이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여행비 지출 전망이 올라가고 있죠. 끝부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22년 5월 이연 수요가 이렇게 나오면서 1년 사이에 전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2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여행 지출 전망 지수가 오히려 상승세로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약간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뭐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소비 심리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여행 관련된 지출 전망 지수가 올라가니까 네. 결국은 이연 수요에 의한 그 여행을 좀 많이 가겠다라는 의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오른쪽 보시면은 매크로 불확실성에서도 이제 보복성 그 여행 심리가 앞서고 있는데 여행비 지출 전망 지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행비 지출 전망 지수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뺀 건데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복성 소비가 부각이 되면서 여행 지출을 더 줄이지 않고 계속 쓴다는 겁니다. 다른 지출은 좀 줄이더라도 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티웨이 항공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은 당연히 크게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티웨이 항공 이제 미팅을 이제 1분기에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됐었고요. 아마 이제 작년 재무 우려도 불구하고 A330 그 기재를 늘린 것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유일하게 기재를 늘린 그러니까 항공 기술을 늘린 LCC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폭발 수요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효과를 보는 거겠죠. 이에 따라 이제 1분기 국제선 공급이 2019년도에 약 90%대로 국제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티웨이 항공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공급이 이제 이렇게 급증하면은 운임이 당연히 이제
뭐 빠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최근에 운임이 4분기보다 더 올랐다 1분기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추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이스타항공의 빈자리 그리고 양대 국적사인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이 이제 약간 증편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을 가장 많이 늘린 티웨이 항공이 수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양대 국제사들의 국제선 증편 관련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 보입니다. 예, 왼쪽에 보시면은 검은색, 아주 짙은 검은색 왜 제일 위쪽에는 대한항공이거든요. 국제선 여객 점유율인데 대한항공 국제선 점유율이 확 빠지고 있죠. 급격하게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도 그 다음 빠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빠지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게 뭐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대 국적사,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국제선 증편을 별로 안 한 겁니다. 화물 쪽으로 많이 돌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맨 위에가 대한항공, 대한항공, 그 밑에가 아시아나, 예. 밑에가 이제 뭐 쭉 여러 LCC들인데 네네. 점점 점유율이 LCC들이 이제 조금씩 치고 올라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가 코로나 때 빡 얻어맞고 다시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쭉 올라갔었는데 네. 다시 이제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 물론 아시아나가 이제 메가건도 있긴 하지만은 뭐 제주항공하고 아시아나 점유율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국제선에 이제 LCC가 잘하는 거고. 근데 네. 이것도 보면 단거리 노선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요. 그렇겠죠. 여행을 뭐 네. 일본이나 뭐 동남아 쪽에 갔기 때문에 그러한데 특히 일본 쪽을 잘 대응을 했겠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LCC 항공 편당 여객수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당 여객수는 이제 얼마 채워가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17년, 18년, 19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꽉꽉 채워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사마다 이렇게 채워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LCC 항공수가 3년 사이에 31대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순종이 6대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 기재 규모 수가 2018년보다 훨씬 적다는 전체 겁니다. 비행기 대수 자체가 네네네. 줄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좋을 때 항공기 많이 늘리고 기장도 많이 뽑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 기장이 없대요. 시장에. 운항을 하실 만한 기장분들이 뭐 어떻게 그만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팬데믹 이후에 기장 구하기가 너무 또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공편을 느려도 네. 운행할 만한 기장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뽑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도 설명이 되면서 네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운행 대수를 막 늘리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공기 면허 따는 게 좀 어렵나 보죠?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의 운항을 안 하니까 떠나셨구나. 예, 그러니까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제 뭐 5개월 월급 안 주면서 버티다가 뭐 그래서 많이 떠나신 분도 있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제조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구하려니까 구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공군 출신으로서 좀 대리운전 같은 거 좀 한번 해보면 돼요. 공군 에어포스거든요. 그런가? 네, 저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 출신은 주로 활주로를 쓸고 이런 게 저를 알고 있는데 기장은 안 하신 걸로. 아니, 어제 다 같은 이제 통하는 거죠. 다 그 전투기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뭐 그런 병력들인데 다 몰 수 있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제 다음 사진도 남았습니다. 이 보시면은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티웨이 항공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빠른지 보이실 겁니다. 국제선 여객 회복 추인데요. 티웨이 항공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가죠. 제일 보시면. 예.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따라가고 진에어 따라가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조금 회복은 하지만 역시 LCC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고요. 네. 오른쪽 보시면은 기존 LCC 중에 유일하게 항공기를 추가했었는데 티웨이 항공 항공기 수가 2018년, 19년도에 28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30대로 제일 많이 이제 기술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약간 모험을 좀 걸었네요, 티웨이 측에서. 뭐 전략적으로 상당히 잘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봐야 되겠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티웨이 항공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제 확인한 바로는 아마 뭐 올해 중반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오보행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주항공만 작년에 그 LCC 가운데에서는 자본 잠식이 안 됐고 다른 회사들이 자본 잠식이 다 됐는데 1분기 실적으로 티웨이 항공은 자본 잠식을 탈피를 할 겁니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제 2분기도 많이 처지지 않는 실적이 예상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유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겠죠, 뭔가를. 그래서 이제 작년이나 뭐 아주 예전에 안 좋았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보행으로 돌아오는 물량들이 있는데 전환이 될 거예요, 분명히.
주가가 올랐으니까 TI양국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이런 물량들이. 그래서 아마 뭐 가져갔던 뭐 기관 입장에서는 뭐 서서히 판다 말은 했다고는 하지만 뭐 어쨌든 오버행이 된다는 것은 이제 향후에 LCC 업종의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수급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2022년도에 RCPS를 발행을 했는데 RCPS 네, 전환상하무선주 네. 그거 발행했는데 그 100으로 보면은 70%는 벌써 전환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분율이 TA 항공 TA 홀딩스의 특수관계인이 35%고 그 RCPS 전환해서 그 펀드가 30%입니다. 네네. 5% 정도 차이 났는데 10월달에 그 이제 이 TA 홀딩스 쪽에서 콜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에 대해서 네.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10월에 만약에 이제 콜로 전환하면은 이제 그 이쪽 펀드에서 주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런 이슈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리고 컨텐츠 쪽은 어땠습니까? 네, 뭐 최근에 뭐 웹툰주도 괜찮긴 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그 K-팝 흥행 때문에 이제 기획사들은 주가들이 꽤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더 글로리라든지 이런 뭐 길복숨 이런 뭐 드라마 그러니까 뭐 우리 넷플릭스 관련된 뭐 컨텐츠들이 좋았지만은 컨텐츠 제작사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획사들은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컨텐츠 공급이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석되고 있는데 넷플릭스 구독자 감소 여파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넷플릭스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1분기 발표한 그 실적에 따르면은 1분기 구독자 수가 175만 명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206만 명보다 30만 명 가량 적은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넷플릭스 성장성이 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 있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그 컨텐츠, 영상 컨텐츠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제작사들이 주가가 좀 좋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팝 관련된 기획사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 구가될 걸로 보이면서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마저도 이제 지키지 못하고 하락세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네. 이 끝으로 한두 개만 딱 보고 그만할까요? 네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반도체 지수는 뭐 지수 빠지는 상황에서 역시나 빠진 걸로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정도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제 유럽 연합이 그 총 430유로 약 한화 62조 투입하면서 EU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이야기 나오면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뛰어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도체 시장 관련된 경쟁이 뛰어날 수 있는데 EU 같은 경우는 한국 K반도체를 좀 이렇게 러브콜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이 뭔가 유치를 해야 되니까 야, 미국은 너무 빡빡하게 할 것 같은데 유럽으로 와라 뭐 이런 당근책이 혹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뭔가 나올지는 한번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역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주가가 오르더라도 실적 베이스가 안 따라오고 그다음에 현물 가격의 반등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올랐다가 또 뭐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근데 이제 저점을 계속 조금 높이는 그런 식의 계단식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어떤 뭐 감사나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조금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의 상승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반도체는 조금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어제 뭐 WTI 같은 경우가 빠지면서 80달러 선을 또 하회했습니다. 네네. 79.16달러까지 거래가 됐는데 그 지난 14일로 끝난 한 주간 휘발유 재고가 미국 쪽입니다. 그 휘발유 재고가 전주 대비 129만 9천 배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 2,354만 4천 배럴로 집계됐는데 네. 예상치는 120만 배럴 감소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가가 지난번에 이제 자발적 감산 나오면서 유가가 잠깐 튀긴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일부 이제 사우디가 감산하겠다고 나서면서 그 외에 변방 국가들이 오히려 증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쪽에 그런 뭐 싼 그 원유를 일단 인도하고 중국이 흡수해 버리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팔던 변방 국가들 못 파니까 이 국가들 되게 어려워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우디가 자발적 감산하면서 줄여버리니까 변방 국가들은 오히려 증산해가지고 사우디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증산이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유가가
이렇게 자발적 감산 이후로 급등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유가를 너무 강세 베팅하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니다라는 쪽이고 미국 쪽도 유가 하방에 대해서 또 베팅하는 쪽이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주를 굉장히 유가가 이제 감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글로벌 IB에서는 내년에 뭐 100달러 간다 뭐 이렇게까지도 리포트를 쓰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건강 목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이 시장 정리를 또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도 댓글로 칭찬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